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나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윤석열 선대본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할 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 탄핵, 사퇴 압박까지 나왔는데 오후 늦게 윤석열 후보와 포옹을 하면서 투스톤 갈등은 다시 또 한번 봉합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지옥철을 타면서 민생 현장에 나가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 후보가 달라졌어요라고 했는데 정말 달라졌는지 갈등은 이제 끝난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연간 약 20여만 원까지는 국민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 썰어볼 건가요? 네, 또 쓴소리를 하게 되면은 진짜 청년이 아니라 가짜 청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예.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뭐 진짜 청년은 단소리만 하는 건지 가끔 잘못된 말들이 나오면 표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뭐 이따 자세히 좀 썰어보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1,880억 원의 횡령 사건이었는데요. 자, 자금관리팀장인 이모 씨는 현재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창립 25주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나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힘 상황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고. 롤러코스터. 야, 뭐 정말 대선 마지막까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선 마지막까지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이제 다 타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 어저께 그 서로 결합을 했으니까 예. 뭐 결과를 내겠죠. 아마 근데 홍준표 의원이 또 이렇게 결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어서 그거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또 그걸로 해서 한바탕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결합됐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는데요. 첫 주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파열할 것도 없고요.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렬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예, 첫 번째 주제는 성렬 씨가 달라졌어요. 물음표. 제가 이제 달라진지는 김인혜 의원의 주장이고 또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일단 짧게 여쭤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달라졌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뭐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죠. 아직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변화는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파국 상황에서 봉합은 됐긴 했지만 그게 과연 윤석열 후보의 달라지는 면모를 의미하는 걸까? 그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등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본인의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세웠던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예. 거기에 실망한 이제 여론이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뭐 여전히 별다른 그 제대로 된 해명이나 혹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솔하고 상식적인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뭐 3% TV라고 하는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런 경제 유튜브에 나가서 답변했던 다른 후보들도 다 했지만 예.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되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고 과연 저래 가지고 이제 선진국이 대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샀습니다. TV 토론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뭐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사실 거친 언사를 쏟아냈어요. 뭐 가짜안타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가짜안타라든지 사실은 그거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언사를 쏟아낸 겁니다. TV 토론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TV 토론을 하겠다고 태세를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후보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낼 만한 그런 결과물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단지 당내 갈등이 봉합된 거 가지고 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달라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느 후보든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 60 넘은 사람이 달라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예. 지금 이제 선거철이니까 아 이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계속 해왔던 말씀이 있는데 글쎄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가? 그거는 좀 아닌 거라고 보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같은 걸 버리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3프로 TV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그쪽을 좀 변호를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본인도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참모들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3프로 TV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주식 전문 TV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여서 여태까지 주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 청약통장도 잘 몰라서 구설수가 된 바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혼자서 살아왔고 그냥 검사로서만 살아왔지 일상생활과 좀 떨어져서 이게 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식 청약 TV, 주식 TV에 나가서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첫 질문이 주식 하십니까? 주식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예. 대화가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모들이 만약에 나간다면 그런 이 채널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부여한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후보를 덜렁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게 맞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전문 부분이 채널에 있는데 나가려면 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 솔루션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제가 뭐 반박은 아니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 후보가 걱정. 네, 일반 국민들의 거의 걱정 안 하시죠? 일반 국민들의 삶과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일반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검사로서의 인생만 살아온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주식도 모르고 청약 통장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니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뭐 이 주식 투자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잘 모른다. 그럼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분 후보로 뽑으면 안 되고. 뭐 물론 예전에 경제 관련 범죄도 수사한 바가 있어서 그분도 뭐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본인이 사실 저도 주식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도 만약에 주식 전문 TV에 나가서 전문 용어들로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 역시도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고 물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주식의 전문 용어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특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특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법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면 그건 또 별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험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박 총장님 말씀 맞다나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거에 능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자기 주변 참모들을 잘 쓰고 또 이제 용인을 잘 해서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뭐 디테일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핵심과 흐름에 대해서는 맥락은 파악하고
갔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달라지는 과정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달라진다고 하면 첫 번째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공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는 입장의 문제가 방향,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입장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정은 센터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후보를 예로 든다면 이제 입장이 바뀌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태도가 약간 바뀐 건 있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렀던 2량짜리 지금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의도로 갔는데요. 좀 사진과 저 영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저게 이제 원래 기자단에게 말이 안 됐고 저희 이제 카메라 기자가 핸드폰으로 급하게 지옥철을 탄다더라 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지하철을 타서 이제 대중교통이 이렇게 특히 이제 저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김포 골드라인이 말이 많았는데 직접 타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DTX 확장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뭐 민생 현장에 직접 가는 것도 일단 태도는 좀 바뀐 모습. 그리고 지하철은 이준석 대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많이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 연습 문제 낸 거를 풀고는 있는데 저 정도면 이제 심화 문제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선거 때 그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지하철 타고 또 지하철에서 만나는 시민들하고 이런 일상생활이나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저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예. 보완할 수 있을 건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퍼포먼스는 또 그저께는 여의도역에서 출근 시민들한테 인사했는데 물론 이제 후보의 이미지가 워낙에 이제 검찰 고위직을 오래 하고 이래서 다소는 좀 그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요즘 시민들의 민도라는 게 저런 퍼포먼스 한두 개로 여론이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걸로 선거운동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진짜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언제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뭐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뭐 소수의 수행 인원만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취재단에도 국회 이제 영상 취재 쪽에도 풀이라고 하는데 미리 공지가 돼서 막 카메라 기자 몰리고 했으면 기자들도 갔으면 엄청 지옥철이 더 지옥이 겁니다. 됐을 텐데.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예, 일단 그래서인지 뭐 수행 인원도 적은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보면 지하철 타면 이제 가끔 지하철 탄 시민과 얘기도 하는데 지하철에서 요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쭉 탄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선거운동을 저렇게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화제와 주목을 끌었는데 근데 그게 대선 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 말씀 났다나 이것은 시작이다. 시작이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렇게 뭐 좀 그 국민들과 일반 대중과 유리된 거 아니었느냐. 뭔가 이렇게 좀 동떨어진 모습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다라는 일종의 다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장소에 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뭐 지옥철 한 번 탄다고 해서 매일매일 지옥철 타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건 아닌데 일단 뭐 밀리구나 하고 왔겠죠. 적어도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과 만약에 떨어져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꾸 보면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기자들 흔히 ENG 카메라 큰 카메라가 없고 저희 기자도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또 마스크 쓴 것도 있지만 체격이 남다르긴 한데 그런 모습도 좀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뭐 쑥스럽잖아요. 가서 뭐 안녕하세요 하기도 그렇고. 일단 말을 못하니까 지하철에서는. 그럼 연예인들 타면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야 뭐 누구 뭐 저 사람 연예인 아니니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다음 뭐 젊은 분들 스마트폰으로
윤석열 탔어, 윤석열 탔어 이렇게 그렇지, 뭐 그렇긴 카톡 하겠죠. 보내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좁은데 왜 탔을까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달라졌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창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입장하면서 갑자기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이 잠깐 모습을 보면 저렇게 호응을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말은 윤석열 대표가 호응이 뒤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특별히 화해할 게 없었는데 화해가 극적으로 됐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팀선을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망가면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는 내가 이른바 투스톤 갈등의 주역이 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평택의 후보와 전기차를 타고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이준석식 비단 주머니가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 투스톤의 갈등이 줄어들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죠.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 이제 울산에서 1차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도 뭔가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셔오고. 근데 그 뒤로 잇따른 이제 윤석열 패싱이 일어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준석 패싱이 일어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윤핵관 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는 이제 선거운동의 전략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두는 아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는데 어제는 이제 두 사람 다 벼랑 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만약에 봉합이 안 된다면 사실은 둘 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혹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극적인 봉합은 됐습니다만 저게 기존에 누적되고 잠복됐던 그런 갈등 요인이 전부 해소된 거일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측근 문제들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뭐 이 선거조직표에서 이름은 빠졌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선하고 같이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천권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절차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러닝메이트 특히 이제 종로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의 선거기 때문에 직접 고르려고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선거운동 전략인데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기존의 윤석열 후보나 이른바 윤핵관들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시종일관 이 냉정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이제 자강론인데 이런 자강론과 연대론이 선거 막판에 가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때 충돌할 가능성 등등으로 봤을 때 저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다. 저는 뭐 더 이상 그 표면적으로 갈등이 드러나는 일은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이 어느 선거 캠프가 어느 선대위가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은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혀 보통 정치인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것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울산 회동 같은 것들이 뭐 이루어졌고, 거기서 뭐 같이 껴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 그 이전까지 따지면 세 번째인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그 가도도 거의 암울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극단적인 그런 벼랑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갈등을 표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쭉 보니까 뭐
의견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준석 대표 뭐 탄핵, 사퇴, 결의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항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도 이제 김종인도 떠나고 이준석도 떠나면 대선도 떠나기 때문에 둘 다 항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 그러니까 벼랑 끝이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준석 후보 대표를 끌어안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이 되게 많아요. 왜 결단력을 못 보여주느냐? 저 사람 계속 같이 가봤자 또 문제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단력과 포용력 둘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력을 보여서 야, 너 없이라도 나 갈 거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야, 그래도 내가 우리 같이 껴안고 가야지라고 하는 포용력을 보여주든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가는 거로 나오느냐 떨어지는 거로 나오느냐 그것에 의해서 판명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지지율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앞서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기존의 이제 갈등의 과정들도 대체로 다 미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지지율이 영 회복되지 않고 점점 정권 교체의 가망성이 없는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가 보기에 선거의 자중질환이 더 커질 위험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혹은 이제 당내 의원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지난 3주간 이준석 대표가 사보타지 비슷하게 하면서 내부의 문제점을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선대위 전면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전략 다시 세워야 된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 틀렸다면 다른 대체 전략을 그럼 제시해 주라. 근데 제시를 못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선대위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생소하죠.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치권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위도 해체됐고 결국에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는 이른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 2030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2030의 지지를 잃는 방식의 영입이나 이런 거 다 틀렸다 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지혜 그 위원장 그만뒀고 이수정 교수 그만두고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나 윤석열 후보 특히 윤 핵관들 입장에서 할 얘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약 한 45분 전 이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정치부의 조희신 기자가 알려줘가지고 저도 봤는데 저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줄곧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물론 저기에 이전에 유승민 후보랄지 얘기했던 부분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하자라는 좀 더 이제 확장된 형태의 젠더 문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딸랑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게 맞잖아요. 비상이 걸린 게 맞고 그 이전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던 것들이 그 방향성 자체 내에서는 크게 틀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당 내에서의 그 갈등들을 그 야기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홍준표 의원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윤 후보가. 그러니까 그 만남이 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 얘기, 홍준표 의원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 저도 보면 이전의 화합과는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했다. 사실은 그 전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선대위가 엄청나게 슬림해졌다. 그리고 이전 봉합 때 꼭 있었던 게 있습니다. 술이 있었는데 예전에 대학로에서는 호프집에서 건배가 있었고 울산 회동에도 술이 있었는데 어제는 독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은 없었고. 아니, 저 분위기에서 술 먹으면 진짜 몰매 맞죠. 그래서 일단 이전 봉합과는 다른 봉합이다라고 저는 그 측면에서 규정을 일단 하고 윤석열 보겠습니다. 후보가 술도 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데 봐야죠. 그렇습니까? 끊을 수 있을지. 어제 뭐 두 번의 독대가 따로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바뀐 거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혹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현재는 왔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하고 의원하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글쎄 김종인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면 어떤 경우도 김종인 총괄위원장 지금 이제 전이 돼 버렸지만 저분이 돌아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것도 무산이 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모르죠. 정치라는 건 뭐 생물이고 어떤 변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뭐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는 건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하지만 글쎄 다시 돌아오면 국민들은 뭐라 그럴까요? 한번 장난하냐 이러지 않을까요? 예. 일단 결론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과정에서 가장 불쾌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예.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이준석 갈등의 과정에서 당으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다가 그리고 선대위 개편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 6개 본부 다 해체하고 하는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개편에 대해서 후보와 상의 없이 나간 것, 또 후보한테 연기만 잘해달라라고 한 것을 명분으로 그 일종의 이제 팽 비슷하게 당한 거 아닙니까? 물러나게 됐는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 정도 이준석, 김종인 간의 공감대는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자기 인정 투쟁에 그 굉장히 큰 지렛대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잘 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어떤 본인의 전략도 의도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예. 그냥 이 이준석, 윤석열 후보 갈등에서 소모된 그런 모양이 됐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굉장히 구인 거죠. 예.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거 캠프에 들어왔던 김종인 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태섭 등등 해서 이분들 꼴이 되게 우습게 됐어요. 금태섭, 저는 김문식,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분들은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삼실장. 네. 예. 맞아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들었고, 그럼 앞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야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사람이죠. 두 번째 주제는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안철수 이제는 만날 수 있다.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단일화 협의를 관련돼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협의에 관해서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안 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만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정권 교체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공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전에 만남을 거부했던 건 제가 볼 때는 만나봐야 나를 M&A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먹히느냐 먹느냐의 문제인데 먹힐 게 분명하니까 안 만난다고 했다가 이제는 잘하면 먹을 수도 있겠네? 만나봐. 뭐 이거 아닌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요? 네. 뭐 맞는 얘기죠. 그 과거에는 지지도가 뭐 5% 이하였으니까 그 만나면은 이제 항복 선언하는가 봐. 뭐 이런 관측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와 누가 더 적합하냐 보수 후보로서 자기가 앞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건 맞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두 분이 결과적으로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언론이 지금 앞서서 가는 거지. 너무 앞서서 가고 있는 거고 적어도 1월 그 후반,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예. 두 분 다 전부 다 결사적으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런데 이대로 그냥 우리가 나가면은 지난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0몇 %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리고 예. 나머지 세 후보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합치면 사실은 넘죠.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그러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절박감이 생길 때 만나는 거지.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어쨌든 언론이나 이른바 이제 평론가들이나 호사가들의 관측이고 아직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죠.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막판 문단속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림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진 지지율을 스스로 회복해야 돼요. 예. 그래야 뭐 단일화도 그 검토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자칫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이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면 어떠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론에서 단일화 논의를 벌여봐야 그건 뭐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거고 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지금 지형이 좀 낮았죠. 본인 지지율도 많이 낮이고 지금 3강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앞서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화 적합도 여론도 정권 교체 지지층에서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예. 앞서고 있고 사실 뭐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단일 후보로 누가 났습니까? 윤석열 안철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철수가 높게 그렇죠. 나오겠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비토 여론인 거죠. 민주당 지지층들은 당연히 윤 후보를 더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오늘 저희 얘기의 행간은 뭐냐면 뭐 나로 양보한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는 해보겠다. 예. 그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2월에 예를 들어서 2월 중순 2월 선거를 이제 13일까지가 선거 예. 등록이잖아요. 후보 등록이잖아요. 그 중순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두 후보가 단일화 가능할까요? 한번 그 단일화 파고가 세게 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반사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단순한 반사 효과가 아닌 진짜 안철수가 더 적임자고 안철수여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시도는 약간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럼 독자 출마 계속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단일화 전문 후보가 되는 거고 정치 인생 여기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정도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땡큐 안철수 할 수도 있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2012년엔 양보를 했죠. 네,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서는 경선을 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둘 다 자 우리의 큰 목적은 정권 교체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 근데 우리 둘 다 나와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 그냥 양보가 아니라 어떤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를 통해서 승복하는 사람은 미뤄지기로 하자라는 예. 식의 당대당의 합당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의 DJP 연합처럼 예. 그런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하고 그 경선은 아니지만 그 경쟁 과정이 합당하다면 저는 뭐 정치적 자살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권력 분점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훗날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런 평가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시대 교체입니다. 단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권 교체냐가 중요하고 본인이 돼야 이게 더 좋은 정권 교체고 시대 교체가 된다. 이렇게 나섰는데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내걸고 나왔다가 별로 새 정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안철수의 주가가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인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교체를 내걸고 나왔다가 결국 공학적인 타협에 의해서 적당한 지분을 보장받거나 일정한 자리를 보장받고 물러선다면 정치인 안철수가 어떤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죠. 아니 근데 시대 교체를 아무리 말이 좋으면 뭐래요. 지면은 결국은 이 정권의 연장인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것만을 외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똑같이 지난번 선거와 똑같이 결과가 내려진다면 그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생존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 분 그렇진 않다고 말씀에 생각해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단 단일화하면 안 후보가 진다. 아니 일단 그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흡수통합이다라고 말해서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고요. 모르겠고. 다만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 추이는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만큼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다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윤석열과는 별도의 변수로서 안철수가 계속 자기 확정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진짜 삼자 구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주차와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9%포인트가 빠졌고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지율이 만약에 윤 후보가 더 떨어진다면 사실은 윤 후보로서도 단일화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경우는 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합당까지 전제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또 제안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안 후보의 어떤 처신이랄까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양쪽을 더해 보면요. 이재명 플러스 심상정 약 40%,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약 40%. 40대 40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 심상정 후보한테도 거센 압력이 예. 아마 몰아칠 거예요. 그럼 당신도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번에도 이제 같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압력이 있을 텐데 예.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보다도 심상정 후보의 처신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부당한 압력이죠. 예. 그런 압력에 전혀 이번에는 뭐 굴할 그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물론 이제 뭐 심상정 후보의 뭐 선대위에 뭐를 맡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가 취해왔던 스탠스 또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그런 일관성 없는 우클릭 더군다나 지난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거를 위반했던 예. 그런 어떤 정치 윤리,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가는 길과 정의당이 가는 길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공학적으로 또 선거 연대를 한다는 거는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어떤 전망은 이제 접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당 해산해야죠.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절대 없다라고 이제 정의당의 박원석 전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 안철수 후보는 인터뷰에서 만나는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JTBC가 조사한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그 단일화시 야권 단일화시 후보 적합도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이 조사는 전체 그러니까 통계 그 여론조사 대상 전체에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어서 역선택이 있다는 거죠? 예, 당연히 연속택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마 윤 후보가 싫겠죠.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분만 놓고 봤을 때는 1월 1일에서 2일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일단 후보 적합도에서는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일단 단일화가 만약 되려면 당대표의 입장도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 안 잘하려고 얘기하시는 이준석 대표는 뭐 전혀 지금도 입장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잠깐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할 생각이 없는데요.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제안할 생각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제안할 생각 없고 뭐 윤 후보 입장은 사실을 모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예. 저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제안할 생각이 없는데요라는 건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그 후보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이 어제 저녁이죠. 어제 이제 나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안철수의 부상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자기는 워낙 싫은데 야 내가 밖에 나가서 계속 이러고 있었더니 이 어부지리는 지금 안철수가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윤석열 안철수가 후보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는 만큼 안 후보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 옆으로 안철수 후보가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뭐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의 거센 비난 그리고 또 2030 내부에서도 야 당신이 우리를 너무 팔지 마라. 뭐 항상 2030 대표가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파느냐라는 그런 거부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안 후보가 부상을 예.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나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과거의 DJP 연합처럼 그런 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나로 뭉쳐서 가지 않으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대표가 딱 없는데요라고 단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갈등 소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 얘기는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운 티는 내지 않겠다. 그럼요. 이 얘기고요. 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경험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초반에 재보궐선거 판을 이끌고 간 거는 안철수 후보였어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당시에 비대위원장과 또 이준석 지금 대표의 안철수 흔들기, 안철수 죽이기 이게 먹히면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한테 후보 자리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렇게 흔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2030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본인이 어쨌든 복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선거 전략대로 간다면 예.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무게가 거품이고 사실은 보수 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항상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단일화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좀 덩치를 줄여보고 싶었겠지만 일단 윤 후보의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다시 커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지금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재명, 기본소득 당연히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당연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겠습니다. 보편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제가 임기 말까지 목표로 연간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분기에만 25만 원. 분기별로 한 번. 정책 없이 현재 이제 세원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연간 그러니까 현재의 세원을 가지고도 연간 약 13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한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걸 통해서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인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강하게 기본소득을 밀다가 이게 이제 정책적인 호소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없으니까 또 비판도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가 또다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겠다는 수준이 분기 한 번 1년에 2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됩니까? 정말 이제 용돈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건데 재원이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한 13조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근데 13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걸 재정의 자연 증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출도 자연 증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를 한 거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에 출마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가장 앞선 후보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말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한동안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저분은 국민의힘 후보인가 아니면 민주당 후보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겠다는 거 다 바꿨거든요. 뭐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도 그만두겠다. 토지보유세도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원전도 이제 감원전으로 해서 원전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저러면 뭐 윤석열 후보와 토론할 게 뭐 있나 정책이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말 쭉 가면서 무슨 3프로 TV 같은 데서 나오면서 이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을 때는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이 다시 좀 올라가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안 하신 걸로 믿으셨어요? 라고 말하듯이 마치 그러면서 다시 바꿔서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를 죄송합니다만 믿으면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박원석 총장님 못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박원석 총장님을 믿죠. 가깝고. 그렇지만 아니 대선 후보라는 분이 저렇게 말을 계속 수시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따라서 저렇게 바꾸시면
본인이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 다 바꾸실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곧 TV 토론이 열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건 이제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소득에 동의해요. 그러나 전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본소득을 하기 어려울 거다. 때문에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이 상품이 안 되는 혹은 시장에서 노동소득을 올릴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기본소득을 시작해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확대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라면 훌륭한 로드맵이 될 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원래 기본소득이라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인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나오는 건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걸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과 다른 거 어떻게 보면 기초보장제도가 좀 더 확장된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복지예요. 그건. 그걸 이제 기본소득 그 론자들이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개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 기본소득, 청년 예. 기본소득 이렇게 특정 시작해서 계층에 한정해서 주는 그렇게 거. 시작해서 좀 보편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로드맵을 저는 뭐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수하고 계신데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말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너무 낮은 수준에 한 달에 2만 원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 효과 없다고 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저걸 하느니 13조 원 가지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상대적으로 그 예.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데 대한 복지나 뭐 지원을 강화하든가 약자에 대한 선별 지원이 낮다는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쓰는 게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뭔가 이게 그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일단 한 달에 2만 원이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지출한 비용이 거의 100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22조 그 4대강의 예. 혈세를 낭비했다고 그렇게 그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자리가 그래서 만들어졌나요? 그게 재원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저거는 푼돈 저렇게 부스러기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 뭐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달에 치킨 한 마리는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1인 1닭으로. 1인 1닭.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반기시는 않나.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예. 우리 그건데 모아서 이제 뭐 맥주 한 잔은 마실 수 예, 있겠네요. 그 정도인데 이제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원도 좀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그렇죠. 13조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줄 정도가 13조 원인데 그거를 뭐 아무리 이제 1년에 한 번이라지만 이 세입의 자연 증가분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까지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또 정치권의 주요 얘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제 정치권 주요 말들 썰픽 모아봤습니다. 네, 썰팩입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석방 반대한 건 야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잠시 일자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한 책상과 의자도 문 대통령 취임 후에야 배치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입장을 내놨고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도 전혀 사실 무근, 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2위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전국민 주 4일제 꼭.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주 4일제. 많은 이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만큼 따라붙는 걱정도 많은데요. 각종 우려를 의식한 듯 심 후보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주사일제는 임금 삭감 없는 전 국민 주사일제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심상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자, 1위 보시죠. 윤홍, 다음 주에 만나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남 드디어 성사되려나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연초구해서 새해 그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나 뭐 이런 건 아직 정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홍 의원의 유튜브 홍카콜라 출연 희망 의사도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홍카콜라에서 어제 홍 의원, 윤 후보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두 분 만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썰라에서 만나보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3개 전해줬는데요. 일단 박원석 의원님부터. 네, 심상정 후보가 당선돼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꼭 실현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되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저희 금요일인데 저 어떻게 해요? 네. 선진국으로 금요일 불과. 패널이시잖아요. 아니, 이제 저희 뭐 못 나오는 거죠. 뭐. 아니, 제가 일단 주 4일째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추격 경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의 혹은 발전의 공식, 문법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하고 또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성 이게 아니고 정말 이제 혁신 경쟁의 시대고 또 그 혁신을 뒷받침하는 창의 경쟁의 시대인데 저는 혁신과 창의는 장시간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나라고 독일 같은 나라보다 무려 우리 국민들이 한 달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90년대 중반에 주사일제가 정착됐고 미국 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주사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 차원의 주사일제를 올봄에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제는 우리도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들이 창의적인 경쟁에 나서 창의적인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주사일제를 해봤더니 생산성이 떨어지지가 않더라.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이미 입증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보고 심상정 후보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금 삭감 없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회라면 사실 나머지 하루씩은 다른 노동력이 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생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뭘로 뭐 오르시겠습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상당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껴안았는데 홍준표까지 같이 감싸 안아서 한 팀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밖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그런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아주 단단한 원팀이 되는 거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포용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서 잘라내는 것보다는 포용적으로 간 데에는 홍준표 의원의 그 통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그 징검다리 같은 걸로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계속 이준석 후보와 대표가 같이 가야 된다. 대표를 자르고 나서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이 얘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알아요. 그렇게 취재가 됐는데 과연 두 사람이 만나서 1, 2위잖아요. 경선 1, 2위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그것이 아마 다음 주에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늘 청년이 묻다 거기에 나온 얘기는 이제 이미 뒤에서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도울지 어떨지 이걸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을 기다렸다, 금요일을 기다렸다라는 선곡인 것 같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4년 전에 제 생애 첫 투표를 시장님께 드렸는데요. 요즘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어떤 선거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님. 쓴소리 하면 가짜 청년인가? 자, 어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와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청년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후보가 직접 참석했던 행사였죠. 한 1시간 정도 청년들의 쓴소리를 계속 들었고요. 경청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뉴스 썰기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윤 후보는 나중에 다
들었다, 감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수영 의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애초에 저 청년 모임 오후에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만 왔다. 진정한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글쎄요. 근데 후보가 직접 쓴소리 듣겠다고 기획한 행사였고 그래서 오후에 배치를 했는데 쓴소리 했더니 진정한 청년이 아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것도 있고 일단은 또 여의도 주변에 있는 청년 또는 정치권 주변에 있는 청년 또는 그 시간대에 할 일이 없어서 참석할 수 있는 청년은 진짜 청년이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쓴소리를 하면 청년이냐? 자, 이 맥락은 앞서서 하루 이전에 있었던 저희가 어제 또 뉴스설에서 다뤘었죠. 윤석열 후보가 스피커폰으로만 참석을 해서 많은 반발을 샀던 뭐 이른바 폰성렬 사태 당시에 그 박성준 의원이 자, 이 민주당 계열이나 이준석 계열이 들어와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결국에 박성준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의 발언들은 뭐냐면 지금 계속 날선 비판하는 청년들은 알고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하는 진짜 청년이 아니다. 순수한 지지 청년이 아니다. 어떤 이런 식의 맥락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 좀 궁금해지는데 자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보좌관 30여 명의 윤 후보가 직접 면접으로 뽑은 인사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직접 본인이 그 면접을 받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해서 면접도 보고 뽑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원자들을 받아보니까 스펙이 너무나 좋아서 다 뽑으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한 30여 명 정도만 뽑았다더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박수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청년들은 대부분 윤 후보에 대한 좀 진성 지지층인 거죠. 찐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후보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후보께 직언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네, 기사들을 사실 봤더니 제가 일각에서는 속 시원했다. 저게 정말 충성심에서 한 얘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극적으로 봉합됐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합류했고 2030에게 소홀했던 논란에 후보가 직접 사과하면서 불씨를 겨우 꺼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진짜 청년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또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행사는 오후 7시 넘어서 한다. 애초에 오후에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최근에 한번 주요 행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메뉴에 화상 전국 청년 간담회 뭐 어제 했던 거고요. 엊그제 이른바 스피커폰 논란이 나왔던 그 행사입니다. 자, 두 번째 MZ세대와 함께 공존 공영 일터 말하자에도 12월 28일 오후 5시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윤석열 후보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12월 8일 오후 4시에 했습니다. 이 행사 그 이른바 마이크 토스 논란이 나왔던 그 행사입니다. 또 그럼 지역을 가면 어떠느냐? 마지막 보시면 지역을 방문해도 청년 간담회를 늘 개최하는데 오후 3시에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근래 후보가 참석했거나 이런 주요 선대위 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오후 7시 이전에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박수영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이 모든 행사들은 다 진짜 청년이 아니라 가짜 청년들이 참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스피커폰에 대한 반발 또는 마이크 토스 자, 이런 것들이 그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짜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자, 박수영 의원 가짜 청년 발언 사과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결국 오늘 부적절했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바로 했어요. 사과를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또 전제를 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 청년들이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무해야 될 시간에 여의도로 부르지 말고 행사가 퇴근 시간 주말에 청년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주말에는 청년들도 집에 있겠죠. 일하는 데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윤 후보가 청년들 행사 마무리 발언을 또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청년 행사는 누구든지 끼어들지 말아라. 청년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해라.
청년이 아닌 사람은 기획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박수영 의원 64년생입니다. 청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박수영 의원 시청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제 끝장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이코패스다, 양아치 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런 표현까지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이 두 사람 앙금이 또 계속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봉합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 어제 뉴스 썰기에서는 이준석 없는 이준석 노선 채택하고 2030 청년 정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막상 이 대표가 합류했는데도 박수영 의원 등의 인식을 보면 여전히 청년을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정의조차 좀 다른 그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가자. 아니 왜? 선거 포격 우리 밀어주게? 근데 니들이랑 못 합치겠다. 자, 오염된 단일화 여론조사. 단일화하면 요즘 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부쩍 언급량이 높아진 안철수 후보 관련 여론조사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나왔었죠. 한 그 종편 MBN과 RN서치가 얘기했던 조사입니다. 자, 두 사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전제로 자, 안 후보가 단일화 후보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나왔다. 상당히 정치권에서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오늘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면 안 된다. 공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문항이 편향적이다. 편향적인 문항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항이냐? 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됐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선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번 이재명, 2번 안철수, 3번 심상정, 나머지 기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자, 통상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또 하나 뭘 물어봐야 될까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 만약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면 대신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나선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자, 네. 단일화하기 때문에 A, B 두 사람 A가 됐을 경우, B가 됐을 경우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건데 네. 이 조사는 A의 경우만 물어봤다. 그런 편향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안 후보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표 금지인 겁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어제 좀 인용을 하면서 좀 이상한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박성태 앵커가 그랬어요. 들어보시죠. 근데 이걸 사실 정확히 하려면 윤석열 후보만으로도 단일화한 이제 단일화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나온 조사죠. 근데 윤 후보 단일화 조사도 나왔는데 그건 또 안 했더라고요, 조사를. 박 앵커가 되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역시. 여시민보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역시 속된 말로 짬밥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머릿수도 풍성하고 아는 것도 많고. 진짜 나빴어요. 자, 여론조사 주최기관의 뜻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표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참고로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 여러 차례 그 JTBC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문항을 설계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주관 업체와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을 설계를 합니다. 주요하게 보는 게 바로 편향성, 적절하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중요하죠.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자 JTBC 여론조사는 믿을만하다. 뭐 이거 한번 얘기를 좀 해고 하고 넘어가면서 참고로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을 이겼다. 라는 이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당시에 이 조사가 맞으려면 범보수 후보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명이 단일화했고 그 전제로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후보가 5이나 되는데 두 사람을 딱 빼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가상 대결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당시 이런
기사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도 5년 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한번 보고 가시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문재인과 유재석의 양자 대결. 유재석이 무한도전을 때려치고 대선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자 구도가 될 현실적인 지금 조건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자 구도를 가정한 여론조사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받을 상황이 충분히 있다. 젊었네요. 저도 사실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젊은 모습 보면서 놀라면서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다시 보기로 다시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네. 아무튼 예리했어요. 왠지 마지막 좀 본인 자랑, 나 이때 잘 나갔다. 이런 거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유독 힘들어 보이는 이성대 기자. 네, 힘내시고요. 주말 잘 쉬세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장사로는 역대 가장 큰 횡령 규모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관리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규모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일 텐데요.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죠.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역대 정말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건데 아니 네. 광고에서 자주 봤던 회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제가 그 오스템 근처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옥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가 이런 상용 거의 91%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저도 사실 믿기지 못하겠고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땐 교과서 나올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희대의 정말 사건인데 네네. 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회사의 자금관리팀장이 무려 1,880억, 회사 자기 자본금의 92%를 횡령했습니다. 네. 거의 다 횡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나 되는 회사예요, 사실. 큰 회사예요. 네,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는데 한 1,341억 원 추정치입니다. 작년.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를 영업이익 추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관리팀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또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네, 1,430억 원어치 샀다 팔고 뭐 금괴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와, 정말 화려합니다. 투자 내역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식화됐지만 회사가 이걸 몰랐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하냐? 왜냐 그러면 이게 5% 이상 특정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걸 의무적으로 지분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진세미칼 이거를 5% 이상 넘어갔을 때 얘 누구냐라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가상화폐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한 사람 아니냐 했는데 슈퍼개미. 네, 슈퍼개미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아직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동일인일 수도 있다. 예,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동일인이 된다 그러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 게 10월 초에 샀거든요. 10월 초에 이 동진세미칼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10월 이전부터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3분기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무제표도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가능한 사건이야?라고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조사가 지금 되는 거 나올 때마다 아니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상장된 회사고 감사를 되게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또 다른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네.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 회사에 회계 팀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시자료에 나와 있어요. 감사실 인원이 원래는 한 22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년 줍니다. 감사실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명으로 지금 공시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감사실의 위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시자료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감사라는 게 사실 이사를 이제 견제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전혀 이런 감사의 어떤 시스템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사실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회사를 이제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당국 역시 이 맞습니다.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심되는 거래는 사실 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법인 돈에서 개인 계좌로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주기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권에서 우리가 금방 얘기하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게 데이터를 넘깁니다. 의심스러우면은. 네. 그럼 여기서 이제는 FIU에서 뭔가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수사기관으로 자료를 넘겨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거래은행도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뭐 FIU 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련 내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나는 뭐 우리는 FIU에서 전혀 받은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금강원에서 감사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그제서야 조금 논란의 전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더 큰 문제가 네네. 이런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고 당국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뭐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제한적이죠. 뭐 경찰에서 일단 1차적인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공시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3분기에 재무제표를 아마 수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재무제표를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수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감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원에서 뭐 금융권에 이제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금강원에서 아직은 나서기는 좀 시기상조고 경찰 수사가 끝난 다오고 그다음에 3분기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스케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은 지금 애가 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사 한국거래소가 네. 24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주식 거래가 정상화되더라도 주식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떨어지는 거 보는 소액주주들은 정말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1월 3일 딱 장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공시자료를 보면 8시 35분에 딱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양분돼 있습니다. 워낙 아까도 영업이익 보셨잖아요.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건실한 회사예요, 사실. 영업이익만 본다 그러면. 그리고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승세였죠.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1위 기업이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5위 기업이거든요.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네네.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여전하다라는 부분과 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뭐 만약에 주식 거래가 개장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펀드가 문제인데 사실 이 줄줄이 지금 손절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아놓은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펀드만 106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개장을 하고 나면 개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펀드부터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를 던질 거예요. 그럼 매도를 던지면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실질 심사에서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대상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15일 걸립니다. 네. 한 번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6주는 묶이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실질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년 동안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이. 뭐 상장 폐지설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를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만 2만여 명이 육박하는데 이들의 피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소송을 사건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연 변호사 잠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 주주들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현재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 6시 기준으로 약 700명 가량의 주주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 구제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주주들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지금 회사의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나 다음 달 뭐 진행 예정인 회계 감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회사의 배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공시까지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통상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를 는 회사에 횡령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반복됐던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이 회사는 그 현금이 많다고 하면서도 차입금도 많고 뭐 공시 자료를 보면은 다수의 해외 법인과의 거래도 있고 뭐 회장 개인도 상당한 차입금을 갖고 있는 등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향후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회계 부정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회사의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다면 이것 또한 회사의 부실 공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공시 자료상으로는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 내부 통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네.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서 임원이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주주들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소송은 뭐 주주대표 소송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주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면 이 부분을 선순위로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금 가장 급한 게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는 건데 회사 측은 1,500억까지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이게 말만 했지 구체적인 어떻게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따져만 봐도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수된 게 한 308억 원 정도의 금괴는 이제 회수가 됐고요. 근데 전체 금괴가 보면 한 651억 원 정도의 금괴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회수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잔고가 남아있어요. 주식을 팔고 매도하고 한 55만 주를 팔고 남은 잔고가 한 252억 원. 요거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따져봐도 아직은 한 1,000억 원 정도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수사 결과 나야 알겠지만은 아마 차명으로 부동산을 뭐 샀거나 아니면은 금괴 행방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차명으로 아마 부동산 쪽에 투자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소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계산상 따져본다 그러면 과연 전부는 다 회수는 못할 거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럼 21년도 아마 보고서에는 아마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